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3회 전산세무 2급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가장 큰 차이점 요거예요. 소급법, 얘는 전진법. 그래서 회계정책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정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셔야 되고요. 회계추정은 전진법이다. 그래서 정기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고 단기부터 효과가 반영되는 거를 전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요, 얘를 추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게 과거에는 전산세무 1급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추세가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이 이론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난이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전산세무 1급에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풀어보시면 좋거든요. 전산세무 1급에 이 문제가 연속으로 최근에 3번 나왔어요. 아, 3번 맞나? 되게 자주 나왔던 주제라서 전산세무 2급에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시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외우시는 법은 추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회계추정은 전진법 쓴다. 추진 요거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산세무에서는 회계정책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정책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게 회계정책이고 나머지는 다 회계추정이다라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보기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문제가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보면 자,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하다 할 때는 회계추정, 소급법은 정기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되고 전진법은 단기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급법을 하시게 되면 너무 가혹하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소급법을 적용한 다음에 전진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전진법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거나 추정하기 힘들 때는 회계추정 또는 전진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두 개가 동시에 될 때는 회계정책부터 FM대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진이라 그래서 얘는 소급이 아니라 전진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전부 다 맞는 내용인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읽으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유효정산의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자,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 공등가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지분이니까 1번 지분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요. 요 내용. 자, 2번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계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증여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 원가에 계산하는데 모르죠. 가격을. 그러니까 뭘로 한다? 공정가치로 한다. 이 증여를 취득했을 때는 건물의 합리적인 가격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3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그렇죠.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실기에서 분계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주제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는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사용 중인 거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정부 보조금은 이렇게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1번 무형자산의 상급 방법에는 정예법, 유효이자법, 정률법, 연수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자, 유효이자법은 언제 쓰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주제에서는 유효이자법 쓰는 게 뭐가 있다? 사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채할 때 쓰는 거예요. 유효이자 부분. 그래서 표시이자와 유효이자의 율의 차이를 구해서 사할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사채 등에서 쓴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전산세무에서는 사채가 나온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왜 답이 2번으로 체크되어 있지? 네, 요거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랜만에 나왔죠. 보너스 문제. 답 몇 번이에요? 눈으로 딱 보면 바로 보이죠? 4번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얘는 뭐라 그랬었죠? 기타 볼가 손익.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유가증권, 삼형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 만기보유증권의 차이를 알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보관손익으로 인식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례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에요. 사례가 있네요. 한번 두 개를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3월 1일 거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만원 상등의 제품을 해외 매상으로 판매했으니까 환율 적용해서 제품 매출 1000만원, 그쵸? 만 곱하기 1000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외화 외상 매출금 1000 하시면 되겠고요. 3월 31일 만원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적용 확률을 1050원. 3월 31일 날 돈이 입금되는데 얼마 입금됐어요? 일단 외화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가서 없애주시면 되겠고, 얼마 입금됐어요? 1050원에 $10,000니까 1050만원 됐죠? 나머지 차익은보다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돈을 1000만원으로 이렇게 외화 외상 매출금이 일단 없어지는 건데, 얘 자산의 증가고 얘는 자산의 감소죠. 그래서 외화 외상 매출금이 원래 내가 1000만원 있던 게 없어졌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왔어요? 1050만원. 왜 50만원 차이가 났죠? 환율이 올라서 내가 받을 돈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다?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라 외환 차익이에요. 그래서 자,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외화 환산 이익은 언제 쓴다? 외화 평가할 때 기말 시점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은 기말에 내가 평가할 때 쓰는 거고, 실제로 일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외환 차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은 것은, 요건 조금 문제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변동 원가가 뭐냐면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도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AB는 총원가라고 돼 있고 CD는 단위당 원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조업도에 따라서 총원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는 10이고 총원가도 10이에요. 근데 얘가 100이면 여기도 늘어났겠죠? 10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가 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가 증가한 게 맞죠? 그래서 A는 맞는 거고요. 자, 10번도 보면은 조업도일 때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얘가 10이 이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해서 내려볼게요. 얘도 10. 얘가 10일 때 얘가 10이니까 단위당 원가는 여기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 곱하기 1은 1이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조업도가 100일 때도 뭐예요? 똑같이 단위당 원가는 1이죠? 왜냐면 100 곱하기 1을 해서 100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랑 총원가는 얘도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림이 애매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기울기, 미분한 거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데 0이고 여기도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이게 이 구간, 요 구간에서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랑 여기 미분값이 0이 돼서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얘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려나? 총원가를 여기가 총원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볼까? 여기는 좀 0이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증가하겠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D는 약간 이제 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튼 완벽한 답이 A, C가 있기 때문에 D는 오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7번 다음의 자료 이용할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제가 동영상 업로드 할 때 까먹지 않고 제가 쉽게 푸는 법 이론 강의 했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한번 같이 걸어 드릴게요.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은 요거 링크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정액 FM, 완전 FM으로 구해보면,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도 하면 뭐죠? 단기, 총, 제조원가예요. 그쵸?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주면 여기다 써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은 얘가 뭐냐면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재무제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바로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이제 제가 파란색을 해볼게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없죠? 단기총 제조가 있으니까 여기다 200 넣고. 그쵸?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50만원 넣고 기말 제공품 100만원 넣고 그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니까 얘가 얼마냐면은 150만원인가? 그쵸? 네,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얼마냐면은 40만원 기말이 45만원 빼니까 그쵸? 그럼 얼마냐면은 5만원 빼니까 145만원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쉽게 푸는 법 말씀드렸었죠. 그쵸? 이 계정을 내가 알고 있으면 엄청 쉬워요. 아, 기말은 빼네. 기초는 더하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해요. 자, 기초는 다 더하고 얘도 더하는 거죠? 기말은 빼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 자, 여기서 5만원 빼고 100만원 빼고 150에서 145만원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145만원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초 단계 다 더하고 기말 빼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도요.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나 단기 제품 제조원가 같은 거 나오면 매출원가는 제품 재고까지 포함하면 되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그냥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더하면 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이랑 기말 제공품까지 제품은 빼고 더하시면 돼요. 연습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습이 안 되면은 제가 아까 밑에 써드렸던 풀이로 하시면 되겠고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나오면은 그냥 계산기 더하기 빼기만 하셔서 바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3개가 있었죠. 여기 있네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이거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죠.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단계 배분법 또는 상호 배분법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과 상호간 행해지는 용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부문 원가를 각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 제일 단순한 방법.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쵸? 맞고요.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과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 맞습니다. 이 완전히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맞는 거예요. 4번 상호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까지 맞고요. 계산이 간단할까요? 보조부문과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데 계산이 간단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주 틀린 것은 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항상 보시면 되겠죠.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의 계산의 차이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집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요거예요. 2번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 맞고 식품 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식 맞습니다. 3번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뭐가 있죠? 선의점출법과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4번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지 않겠죠. 왜요?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로 계산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당연히 얘가 정확도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설명을 제가 잘못했네. 이거 제가 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3번의 완성품 환산량 이거는 이제 10번 문제에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동화원가 계산에 위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오. 그래서 공식이 있죠. 요거 공식 외우시라 그랬어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올릴 건데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올릴 건데요.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법이 있고 전공법으로 푸는 법이 있어요. 전공법으로 푸는 법을 배우시면은 좀 머릿속에 오래 남을 거고, 공식으로 외우셔서 푸시면은 조금 안 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복하면 얘도 쉬워요. 자, 그래서 공식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기초제공품 재고가 없으면은, 얘가 없으면 선인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 수량은 똑같다. 왜요? 이렇게만 다 더하잖아요. 그쵸? 얘의 차이는 뭐예요? 기초가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요거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인선출법은 재료비, 가공비 같이 해볼게요. 재료비는 기초제공품의 마이너스 100%니까 기초제공품 몇 개예요? 200개인데 마이너스 100%니까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단기 완성량 500개니까 500, 기말제공품 100개니까 100%니까 200 넣으시면 되겠고, 자, 가공비는 완성 마이너스죠. 완성이 30%인데 200이랑 곱하니까 60인데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고, 단기 완성량 500, 기말제공품은 완성 퍼센트니까 200에 50%에서 100개. 그래서 얘네 더하면 640. 그 다음에 평균법도 똑같이 하면, 자, 재료비 가공비 없으니까 이 밑에 거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평균법의 가공비 환상량은 6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640이 아니네. 죄송해요. 이거 540이죠? 네. 그래서 540이고 평균법은 600. 이게 원래 평균법이 이 가공비가 없어서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금 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재료비도 500개, 얘는 700개가 되겠죠. 자, 11번. 다음은 부가지세법상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요새 대손세액공제 문제가 조금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왜냐고요? 대손세액공제가 어떻게 됐죠? 올해 개정됐죠? 뭐가 개정됐어요? 요거 개정됐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은 옛날 거고 2020년에 뭘로 바뀌었어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 문제 나오면 얘 아니면은 뭐 부도 이런 것도 해서 재손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대손세액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맞고 간이 과세자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뭐죠? 납부나 환급을 안 하죠.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자, 부가세 활동신고서에 대손세액 신고서와 대손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조사 등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부가세 강의를 올릴 건데요. 거기서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보면은 자, 1번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 일단 빼볼게요. 2번부터 볼게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저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죠? 간주공급에서 자계사폐. 그래서 폐업할 때 남은 잔존재화.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에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간주공급에 자계사폐가 있었는데 여기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원칙은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예외거든요. 예외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 나왔어요. 요거는 그 94회 또는 95회 그 이후에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문제의 4번과 1번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이에요.
보겠습니다. 1번 전자세금계산서 위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구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다만 가산세 같은 게 붙겠죠.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공제가 되고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고요. 4번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요거예요. 이렇게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거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에 있는 내용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총수입 금액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새 자주 나와요. 전산세무 1급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2급에 나왔었나? 그래서 요거 비슷한 게 나왔는데 요번에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사액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면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이 뭐냐면 너랑 나랑 계약한 날인데 그 전에 내가 이자를 주면은 당연히 그때 주는 날에 인식을 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 아니라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약정한 날, 계약서상에 있는 날짜가 모든 것이 다 원칙이에요. 다만 먼저 받았을 때는 그 받은 날로 하는 거고 약정일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받은 날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나오면 또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원천징수율이 25%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4번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뭐죠? 양도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슨 과세? 분류과세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4월 1일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의 경조사비로 3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점포 유형은 일반 점포 입력이 되겠고요. 전자는 해당 없죠. 그래서 얘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4월 10일 무역협회 협회비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돼 있죠. 얘는 뭐죠? 일단은 점포 유형도 일반 점포 입력이고 전자 해당 없고 거래처 없고요. 자, 얘는 보시면은 계정 과목을 체크하셔야 돼요. 협회비라고 해서 이게 좀 애매해요. 아, 이거 지급수수료인가요? 뭔가요?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 유형들이요. 실무에서는 뭐 지급수수료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이 수업 목적상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실무에서 솔직히 계정 과목이 조금 틀려도 뭐 큰일이 나진 않긴 해요. 근데 요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해도 세금과 공과가 맞긴 한데 이제 실무에서는 편의상 지급수수료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금과 공과금 판 계정 과목을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5월 1일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해당 이자 비용은 자본의 대상이며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이다. 자, 요새 추세가 또 유행이 있어요. 이게 유행이 있는데 요새는 또 뭐가 많이 나오면은 92회도 그렇고 93회 2번 거도 그렇고 전산세무 1급이랑 2급 문제를 보게 되면 자본화 대상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지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산세무 1급에 있는 일반 점포 입력 이런 것들 겹치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법인세 제외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요새 문제가 약간 돌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산세무 1급 풀이하거나 전산세무 1급 기출 출제 예상 문제라는 그 동영상을 올릴 때도 전산세무 2급에 있는 거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요새 교차로 나와요. 교차로. 그래서 요것도 전산세무 1급에 먼저 한번 출제됐던 주제예요. 이게 전산세무 2급에 또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4에 95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산세무 1급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해당 이자 비용이 자본의 대상이니까 얘는 무슨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냐면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짓고 있는 거니까 무슨 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 이자 비용이 자본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되는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6월 5일 액면가액 1억인 사채를 9,900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사채도 93회 전산세무 1급에 나왔어요. 계속 돌렸어요. 문제를. 자, 그래서 어렵진 않죠? 전표용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액면가액 1억이니까 사채가 1억이고 보통 예금이 얼마 받았어요? 9,900에 받았죠? 그래서 보통 예금 9,900부터 입력해 주시고 액면가액 1억이니까 내가 나중에 5년 만기 이후에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니까 사채 1억. 차이는 뭐다? 친절하게 할인 발행했다고 나왔죠? 할인 발행은 차변이죠. 왜냐면은 부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전 유산 소득세 50만원 및 지방소득세 5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여 납부하였다. 소득세란 지방소득세 원전 유수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은 뭐죠? 예수금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그 직원들한테 그 금액을 예수해놨다가 원청징수 이행상가 신고할 때 납부하는 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으니까 55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수출업체인 주서울의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고 과세 유형은 12영세 3번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이고 영세열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는 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품목 보니까 제품 매출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품 매출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만 있으니까 세액은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 8월 21일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하고 판매액은 3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주민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품을 또 팔았네요.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고 과세 유형은 현금 과세고 거래처는 비사업자인 장현성, 전자는 해당 없고, 그래서 제품 매출 30만원, 부가세 3만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33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이다.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래처는 항체이고 제품을 4천만원에 팔았는데 현금으로 300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받았네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4천만원, 부가세는 400만원, 현금으로 300 받고 외상 매출금 4,100만원. 얘도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고 과세 유형은 일반 매출이니까 11과세, 거래처는 항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였다. 즉시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물 철거 비용 중 총이 4,400만원 중에서 2,500은 현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자, 일단은 토지에 대한 건데, 토지는 뭐죠? 자, 불공이죠. 그래서 4,40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2,500 받고, 나머지는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 하시면 되겠고요.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고, 과세 유형은 54 불공의 6번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거래처는 세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 5번 12월 10일 미국 선사의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수출 신고 11월 26일 선적일 12월 12일인데 친절하게 답을 줬죠. 12월 12일이라고. 그래서 수출하는 거는 선적일로 한다. 선적일의 환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선사 2만 달러에 1,100원 곱해서 2,20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2,20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은 16 수출 1 직수출이 되겠고 거래처는 선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포인트만 좀 볼게요. 얘는 비품이니까 비품을 하시면 되겠고, 기계니까 기계, 비품 아마 기타일 거예요. 기타 자산.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인데 990cc인 경차니까 얘는 부가세가 공제된다 안 된다?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은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이 2억 5천이고 세액이 2,500이다.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 2번 위외에 카드 매출 66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 330만원,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이 110만원이 있는데 모두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얘는 600, 300,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선적대 베트남 수출액은 3만 불인데 3만 달러인데 수출 신고일이 1,800원이고 선적일에 1,750. 우리 방금 풀었죠? 수출액은 3만 달러에 1,750원 선적일의 환율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입처별 생면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4,500에 세액 1,450 하시면 되겠고, 위 사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요거만 별도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빼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 매입세 공제 대상 공급가액 350만원, 세액 35만원이 있으니까 얘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거 제가 요거 설명이 잠깐 빠졌네요. 얘는 공급가액 350이고 세액 35만원인데 신용카드를 매입했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매입세 공제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따가 제가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정손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1기 예정신고 시에 신고 납부가 누락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정신고에 신고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확정신고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신고 납부가 누락돼 있으니까 그것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을 해볼 건데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30만원에 원래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 10%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바뀌었죠. 추가 감면세율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추가 감면세율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월 27일부터 7월 20일이니까 얘는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1개월 이내는 0부터 1개월이고 얘는 1개월 초과부터 3개월이고 얘는 3개월 초과부터 6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75% 적용하시면은 계산이 이렇게 7,500원이 나와요. 얘는 계산해서 내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는 30만원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일수인데 이 일수는 실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굳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볼게요. 자, 부가세.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자, 조금 빨리 해볼게요.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가 2억 5천이니까 2억 5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9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100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적대 베테랑 수출액이 있으니까 얘는 영세율에 세금계산 발행된 게 아니니까 기타에다가 5,250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조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얼마냐면은 일단 차례대로 해볼까요? 매입부터 해볼게요. 일반 매입이 1억 4,500, 1,4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접대비에 관련된 게 3,000만원 있네요. 3,000만원에 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은 어디가 되죠? 여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매입한 중고승용차가 있죠? 얘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여기서 뭐냐면은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인데 고정 매입은 뭐냐면 고정자산 매입한 거,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넣어볼게요. 이 예정신고 기간에 전장적으로 발급한 게 300만원. 예정신고 누락분이 300만원이 있었고요. 자, 이제 가산세 넣을 건데요. 신고불성시는 내가 계산한 거 넣으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은 문제 보시면은 무신고한 게 아니죠. 무신고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급 정송되는데 누락이 돼 있어서 된 거니기 때문에 얘는 무신고가 아니고 일반 신고불성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0만원에 계산한 게 7,500원. 자, 납부불성실은 자동으로 나오죠. 30만원 넣어주시고 날짜가 4월 27일에서 7월 20일 84일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 보면은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확정신고할 때는 뭐 넣어주죠? 어디 갔지? 잠시만요. 어디 갔더라?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여기 입력이 못하게 돼 있네? 원래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서 우리가 전자신고하는 거 10,000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없으니까요. 여기 그쵸? 네, 여기. 없는 게 아니라 여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입력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까먹네요. 전자세액공제 원래 10,000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해요.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얘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안 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일단 안 넣고 그냥 해볼게요. 혹시 이제 나중에 해답이 공개가 됐을 때 느라가 나오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일단 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결산으로 갑니다. 2020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환한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오늘 외화 많이 나오네요. 차입 당시 환율은 1280원인데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말 환율이 1270원이다. 이거 뭐한 얘기예요? 외화평가라는 얘기죠. 해보겠습니다. 차입 시에는 보통 예금이 이렇게 되겠죠? 단기 차입금 얼마냐면 2만 달러에 1280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기말해 보니까 얼마예요? 단기 차입금이 2만 달러에, 이거 잘못 썼네. 잠시만요. 자, 2만 달러에 1270원이니까 2540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20만원 줄는 거죠? 지금 단기 차입금이 대변의 부채가 2560만원이 있었는데 기말해보니까 환율이 감소하면서 내가 갚아야 될 금액도 줄어들었어요. 얼마만큼? 20만원 줄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반 전표에다가 단기 차입금 20만원 줄여주시고 대변에는 외화로 인한 효과였었죠. 우리가 아까 이론 문제 봤던 거. 그래서 기말에 평가하는 거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계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는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잔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임대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이다. 단 월할 계산을 하고 돼 있어요. 좀 헷갈리죠? 저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저도 가끔 계정 과목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분계를 조회하시면 돼요. 언제 날짜고요? 2020년 3월 1일부터라고 했었으니까 이때 이체 받았다고 돼 있죠? 3월 1일 분계를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했더니 차변의 보통예금의 대변의 임대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료 계정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1년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0개월치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기간이 가이고 오타가 오늘 맞네요. 임대기간인데. 임대기간이 1년인데 우리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만 단기로 인식하면 된다. 나머지는 차기로 인식한다. 차기로 수익 인식하는 거는 선수 수익이 되겠고 단기로 인식하는 거는 여기 있는 임대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요것도 오타네. 제가 복사하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임대료가 200이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대변에 벌써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수익을 200만원 줄이고 요거는 차기 거죠? 2021년 거. 얘를
없애주고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1200에 12분의 2 해서 200만원. 3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12월 31일에 부가세 대액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4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평이하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부터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액금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미수금 없애주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잡이익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 매입세액으로 1,400 공제받을 게 있으니까 공제받을 게 일로 오고 내가 미리 낸 거 있는데 이것도 일로 오고 그쵸? 2천만원 내야 되는데 공제받을 거 1,400 그 다음에 미리 낸 거 400 그리고 전자세액 신고 공제 받은 거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은 거 10,000원이 있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4번 대한은행부터 차입한 장기차익분 중에 4,500은 상환길이 도래한다. 유동성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해서 장기차익금과 유동성 장기부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단기분 법인세가 5,4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법인세는 법인세 등으로 처리하죠. 그쵸? 다른 회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전징수세액의 합계인 3,600만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낸 법인세 또는 이자소득 원전징수세액은 뭘로 한다?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종업원들한테 뗀 거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가끔 선납세금과 예수금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법인세 낸 거는 이자소득 원전세 낸 거는 선납세금이고 그렇죠. 내가 먼저 미리 낸 세금이고 종업원들한테 걷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세금이 아니기라 종업원이 내야 될 거를 대신 내줬기 때문에 예수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납세를 계산하니까 5,400만원은 법인세 등으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3,600만원 낸 거 있으니까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를 세금 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했던 부가세랑 똑같은 거예요. 논리는. 그래서 법인세 등 5,400 넣고 미리 낸 거 3,600 없애주시고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의 영업사업 이희민 주민등록번호인데 남성이네요. 그러니까 부녀자세액공제, 한부모세액공제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 사월분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급여 명세 내역이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급여 지급일 4월 30일이고 주요 수당 중에서 식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니까 비과세 충족되는 거죠. 자가운전 보조금부니까 직원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 업무 수행에 이행하고 있다. 또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를 충족하고요. 모든 수당은 월정액 정기에 해당하니까 수당 등록할 때 월정액 정기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 대상 약속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시면 되겠고 급여 명세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공제 내역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작성한다. 여기 있는 거 공제 항목을 직접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월 미환급세액 126,000원 있는 거는 어떻게 하죠? 원전지수 이행상한 신고서에서 전월 미환급세액 126,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얘가 여기에서 전월 미환급세액 여기죠? 여기다가 이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같이 해볼게요.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물 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일단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대상이 된다. 그쵸?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누구 있었죠? 배우자랑 자식들. 그쵸? 직계 비속들. 자, 사원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해서 월세주타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단체 수정의 총 금액은 5천만 원이며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시면 되겠고. 자, 부양가족 현황부터 볼까요? 아래 주민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한다. 그래서 본인 입력하시면 되겠고, 한부모에 해당하니까 한부모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직계 존속 유녀선 모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얘는 그거 표시하시면 되겠죠. 장애인. 그리고 본인의 직계 비속인 자식은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이니까 이거 다 취약전 아동이니까 뭐뭐뭐가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 자, 주택 임대차 현황은 당연히 얘가 무주택자여야겠죠. 이걸 입력하는 문제를 내려면은 당연히 무주택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새로운 유형이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 신용카드, 지표카드 영수증 등은 모두 최수정 본인의 명의라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최수정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지불카드는 전통시장 사용부 40만 원 뺀 나머지 100만 원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현금 내수 사용액 12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 원이 있고, 실손 위료보험금 수령액이 30만 원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가장 포인트예요. 요게. 자, 요게 뭐냐면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실손 위료보험금 수령한 거를 우리가 공제에서 제외하겠다.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정부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혼란이 있는데요. 자, 올해부터예요. 2020년부터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 우리가 세부담 최소화한다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실손 위료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자, 위료비에서 먼저 우선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업보정료 안경구입비가 50만 원인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놨네. 요거를 써놓을게요. 요거를 검은색으로 하고 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얘도 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이어서 해보면요. 원래 이 30만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자, 위료비에서 먼저 차감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부담 최소화라서, 원래는 실업보증료 안경구입비가 60만원에서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60만원에서 얘를 30만원으로 빼서 30만원 요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요번에 처음 나왔어요. 개정되고 나서 처음 나왔는데 이게 아직 실무가 진행이 안 됐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2020년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2020년 마지막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틀리셨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배우신 분들을 맞추셨겠지만 아마 이 문제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맞추신 분들은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체크를 못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료비를 30만 원만 입력해야 돼요. 요게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교육비 원격 대학 등록금 되고 본인 학원비는 안 되죠.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 여기 있는 취약전 아동만 된다. 얘만 된다. 그래서 교육비에는 안 되고요. 자,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다 입력하시면 되겠고, 교육비는 노인 대학 등록금은 안 되죠. 그리고 최한나 취약전 아동은 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부양가족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에 조금 빠르게 입력해볼게요. 윤여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610-122-21843이 뭐니?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껐다 빼야 되는데, 321.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요. 장애인으로 해서,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안 뜨면 안 나시면 되겠고, 한부모였죠? 네, 그쵸. 한부모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가서 월세 주택 임차 탭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불러오고, 홍현우 740103123456 에고 단독주택이니까 1번.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 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840만원 하시면 입력이 된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뭐부터 하냐면 신용카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가 2천만원에 직불이 40만원 제외한 10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120만원, 전통시장이 40만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료. 자, 가서 일반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반이 100, 장애인이 200만원, 그 다음에 위료비 입력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얼마냐면 30만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가 120만원. 그리고 그 밖에 공대 대상자가 50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죠. 자, 취약전 아동이 얼마냐면은 50만원. 그 다음에 본인이 200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 했죠? 신용카드 했고, 보험료 했고, 위료비 했고, 교육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93회 기출문제 풀이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